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한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약간은 좀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들으셨던 사물 인터넷의 어떤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기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술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저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제가 만들었던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지? 지금은 어떻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보고 앞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저를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현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것을 해요. 지금 보시는 로봇 찰리는 제가 만들었던 로봇의 5번째, 6번째쯤 되는 아이인데 미국의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 사진인데요. 제 와이프인 그 엄윤설 작가가 외형을 디자인해주고 제가 아내를 설계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갖고 로보컵이라는 데를 나갔습니다. 사실은 좀 뭐랄까 연구라기보다는 약간의 오락,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 가까울 수도 있어요. 로보컵이라는 건 뭐냐면 축구 경기입니다. 로봇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축구 경기예요. 그 로봇 축구다 그러면은 뭐 리모컨으로 조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로보컵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대회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골을 만들고 그리고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경기 휘슬을 불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우승자를 가리는 데인데 매해 나오고요. 목표가 뭐냐면 2050년에 앞으로 35년 남았죠.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의 우승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당하죠. 황당한데 그 황당함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로봇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정말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2050년부터 거꾸로 스케줄을 만들어 나갔어요. 2049년까지는 뭘 해야 되고 2048년까지는 뭘 해야 되고 그래갖고 다 타임라인을 쫙 세워놨어요. 지금 로봇공학자들은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추월하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2011년에 세계 챔피언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때 경기에서 역전으로 이겼을 때 장면이죠. 사실 저렇게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로봇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마음 졸이는 그 마음이 저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보컵 우승 뒤에 로봇 똘망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로보티즈라는 한국계 벤처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로봇 똘망이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재난 구조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에 로봇을 대신 투입시키기 위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로봇을 써야 될 곳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이 가면은 안 되는 곳, 그런 곳에 로봇을 보내서 구조대원의 인명을 지키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로봇밖에 없겠구나 라는 취지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참가를 했고요.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참가는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 모두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로봇이 투입됐었습니다. 투입됐었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공학자들이 자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연구를 많이 못했구나, 앞으로 더 빨리 더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로봇을 투입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경기하면서 서로 경쟁과 협업을 하면서 한번 로봇을 발전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가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2015년까지 3년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됐고요. 처음에 한 300여 개 팀에서 최종 24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었고 2015년 6월에 결선을 치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대회 자체도 그 후쿠시마 원전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제가 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로봇 기술의 최정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떤 임무였길래 최정점이라 그러냐. 우선 로봇이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왜 할까요? 그냥 무인 자동차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로봇 타시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되니까 로봇이 자동차 운전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에게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원전이 폭발하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봇을 그 먼 밖에서 투입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수 킬로미터 밖에서 로봇이 운전을 해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최첨단의 그런 차 말고요, 방사능에 강한 재래식 자동차, 그런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자성이 된 게, 그래, 자동차 운전도 못하면서 어디 재난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해. 그러다가 그렇지, 인간이 할 줄 아는 모든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임무를 수행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성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자동차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에서 내립니다. 자동차에서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꾸겨 들어갔다가 꾸겨 나와야 되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고, 그리고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가서 냉각수 밸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열어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벽이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드릴을 잡아서 벽을 뚫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면이 그렇게 평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벽돌들이 막 무너져 있을 거라고요. 그런 험지를 주파를 한 다음에, 걸어서 주파를 한 다음에 산업용 사다리 정도의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면 미션이 끝납니다. 이런 것을 1시간을 줬어요. 이걸 하기 위해 1시간을 줬는데, 그거를 1시간 동안 해낸다는 사실이 2011년, 2012년에는 어이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그 대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워싱턴 DC의 다파 그 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로봇공학자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교과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가들이 앉아 계셨는데 조용했습니다. 진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주 침묵이 고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저걸 나보러 하라고? 3년 안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이 로봇들은 그 임무들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24개의 로봇들이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똘망이도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된다라는 그 상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진심을 담아서 연구를 했을까. 정말 진심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잖아요. 총 1등 상금이 20억짜리 대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소스를 공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고 도전이지 1등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 같은 참가 팀들에게. 그렇게 선의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대회가 있었던지. 제가 좀 요약해 왔습니다. 플레이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동차 운전입니다. 잘하죠?
지금 좀 플레이가 좀 늦게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대부분의 로봇들이 잘 수행해냈습니다. 차에서도 잘 내렸고요. 지금 플레이가 좀 느리게 되고 있어요. 문도 찾아서 들어갑니다. 뿅뿅뿅뿅. 문이 좁아서 이 어깨 닿을까봐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밸브도 열어서 냉각수도 유통시키고, 그리고 벽도 뚫습니다. 이 벽 뚫기 위해서는 정확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잘못해갖고 너무 누르면 로봇이 넘어지고, 안 누르면 벽이 안 뚫리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힘 조절, 통 하고 뚫어내죠. 그리고 플러그를 잘못 꼽힌 플러그를 올바른 곳에다 꼽는 이런 서프라이즈 미션도 있었어요. 그리고 험지도 잘 주파하죠. 음성이 먼저 나오네요. 좀 플레이가. 그리고 자동차 올라가면 끝이 사다리를 올라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1등은 바로 옆에 있는 카이스트가 했습니다. 모든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다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온 그런 팀이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지? 뭐 이런 식의 했지만, 정말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팀은 아니었어요. 저는 팀 로보티즈라는 팀이었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1등 할 만한 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로봇의 최정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요. 이 대회가 벌어진 게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이후로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악을 뛰어다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 좀 무시무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로봇이 섬찟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로봇은 그러면 왜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로봇 하는 사람들은 왜 로봇에 미쳐서 저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저런 걸 만들어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여기 앞에 있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얘기의 시작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라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귀가 아파요. 이게 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더라도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 문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뭐 문제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문제인지 사실 감은 안 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4.3%, 대략 25%,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요. 일본의 그 중소도시 한번 가보셨어요? 중소도시 가보시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기사도 저희가 읽기엔 재밌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일본에 되게 많죠. 컨베니언트 스토어라고 일본 발음으로. 거기 가보면 사장님이 24시간 동안 일합니다. 알바생이 없어서. 그러다 쓰러졌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점점 편의점은 24시간 편의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하면은 뭐 깨끗한 이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가면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사람들이 하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중심으로 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말했던 청소도 있겠죠. 구급대원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응급의사들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여기서 누군가 쓰러져 갖고 119에 전화를 해요. 구급대원 좀 보내주세요.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떤 대답이 오냐면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대답이 올지도 몰라요. 알아서 해보세요. 저희가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경찰관이 모자라서 범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지켜주겠구나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구나. 그런 사회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단지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회에서 로봇이 우리 사회를 지켜줄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귀찮은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로봇이 그 부족한 만큼의 인력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물론 해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해답 중에 하나지만 해답을 찾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죠. 어떤 게 그러냐면 실업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겠네?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내 밥 벌어먹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죠? 그냥 고령화 사회 해법이라고 했다가 아예 그냥 무작정 막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익숙하신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차량, 저 차요.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시죠? 택시로 쓰일 겁니다. 무인차 파는 것보다 먼저 쓰일 거예요. 택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계획이 그래요. 구글 택시가 만들어지면 우리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에서 봤던 키트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로 부르면 돼요. 저기 구글 앱을 켜놓고 자기 GPS 위치 신호 있잖아요. 그걸 보내면 되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는 거죠. 택시 콜을 하는 거죠. 콜 택시예요. 그러면 자기 위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차가 올 겁니다. 그리고 타면 돼요. 그 위치로 몇 시에 온다는 정보를 알 거고, 그리고 내 목표 지점을 입력시키면 목표까지 몇 시에 데려다 줄 것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시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택시에 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인 거예요. 심지어 생긴 것이 응접실처럼 생겼어요. 택시 안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느낌 안 들까요? 저기 택시 많이 타보셨나요? 저는요, 택시 딱 타면은 되게 뭐랄까 죄짓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사분 나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뭐 기분도 좋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택시는 신호 위반도 안 합니다. 차선 위반은 물론 안 하고요. 속도 위반도 안 할 겁니다. 나를 굉장히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택시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돈 내야죠. 돈을 내는데 반값이에요. 타시겠습니까? 타시겠죠. 어떤 사람이 안 타겠습니까? 기계와의 경쟁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로봇과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는 이제 택시 기사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봇과 경쟁하거나 또는 협업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20년 뒤? 30년 뒤? 아니면은 내가 죽고 나서? 아닙니다. 10년 뒤, 빠르면 10년 뒤, 늦어도 20년 안에 오는 얘기입니다. 구글의 셀프 드라이브 차는
출시가 2017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차 확대돼서 나오겠죠. 한 10년쯤 걸릴 겁니다. 다른 로봇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발전 속도를 저는 현업에서 최일선에서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넋놓고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준비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경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경쟁에서 지고 말 겁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개발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행복하게 만들려고 만든 로봇이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니까요. 과거에 농사가 주 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다 농사 짓고 살았죠. 그런데 2차 산업으로 발전을 했죠.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었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때 농업 생산력은 형편없었거든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봤자 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생기니까 거기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겨울에도 월급이 나온다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는 급락했죠. 그런데요, 농업이 망했나요? 농업 생산력이 줄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증대됐습니다. 지금은 막 남아도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없는 이 불균형 문제는 차치하고요. 좋기만 했을까요? 많은 농산물에 의해서 배고픔이 사라졌을 때 우린 좋았나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핍이요? 유기농에 대한 결핍. 왜냐하면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 이유가 농약을 쳐서 비료를 써서 심지어는 GMO 식품을 만들어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농업 생산력이 늘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결핍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기농 식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냈고요. 여긴 뭐 협회도 있어서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잡아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리딩해 나갔습니다. 지금 농업은 유기농 식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그 농업 자체를 리딩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자 차를 다들 이제 소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옆마을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호랑이 만날까봐 무서워서 못 가고 그냥 여기 우리 마을이 내 머릿속 공간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가요? 저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머리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공간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디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좋기만 했을까요? 빠르게 어딘가를 갈 수 있다라는 자유, 과연 좋기만 했을까? 우리 생활은 점점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결핍이 있냐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결핍. 차를 타면 탈수록 우리는 걸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람쥐처럼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맨날 걷는 게 일인데 뭐하러 시간 내서 그 헬스클럽에 가서 뛰어다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몸 좋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뭐 유승옥은 뭐 그 운동하는 잘하는 걸로 지금 거의 스타급 연예인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몸짱 열풍이 부릅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를 결핍을 딱 잡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핏빛 같은 거 디바이스는 그거 건강 보조기기 하나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결핍을 찝어내는 그런 능력들, 그것이 그 시대를 리딩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반복일 수 있겠네요.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 다가오면 좋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로봇이 한 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고, 비서가 하나 생기는 거고, 심지어는 머슴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제 삶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 인간은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키기만 하면 걔가 다 합니다. 빨래하죠, 밥하죠, 청소하죠, 이부자리 정리하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상황을 모델링을 하고 로봇공학자들은 로봇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기만 할까요? 그런 세상에서 편해지니까 좋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없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지 않을까요? 그 결핍은 무엇일까요? 저는 로봇의 반대가 그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작용. 로봇의 반대말이 뭘까요? 로봇의 반대말. 사람 아닙니까? 사람 같지 않다. 로봇 같다. 로봇 같다. 사람 같지 않다. 연기 못한다. 로봇 연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결핍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로봇과 같이 살아서 좋긴 한데 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그것을 못 느낍니다. 공감, 뭐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 자체도 패턴화되고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그 결핍, 인간성에 대한 결핍, 이것을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로봇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휴머니티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나가기에는 이 인간성을 키워드로 해서 살아나가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은 그렇다고 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 사회는요? 휴머니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휴머니티 없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쓰레기라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우리 다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우리 사회일 겁니다. 사회가 나를 돌봐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사회를 영속시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100년 동안, 더 아담 스미스 때까지 올라가면 수백 년 동안 발전돼 왔습니다. 많은 모순들을 극복해 왔죠. 그래서 지금은 체제의 승자가 됐습니다. 존 케인즈가 그때 처음에 닥친 자본주의 위기를 수정 자본주의로 극복했습니다. 대공황을 극복을 했죠. 수정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그런 공공화, 큰 정부를 만든 공공화 정책으로 자본주의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해냈습니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오일 쇼크가 오고 이번에는 수정 자본주의로 극복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60년대, 70년대 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하이아크가 만든 신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자본주의를 한계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체제적으로 우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죠.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들은 서로 간의 자유무역을 해가면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고 기업의 자유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선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잘 먹히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신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정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노동력이 제한돼 있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이 갑자기 확 불어나거나 확 줄어들 수 없잖아요.
인간은 이만큼이다라는 그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먹힐 수 있는데 노동력이 무한대로 공급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고 로봇을 계속 고용해 나갈 것이고 사람은 경쟁력 없는 사람은 계속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극대화될 겁니다. 로봇은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아마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체제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아마도 로봇을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 베버리지의 자유 세계에서의 완전 고용이라는 복지 자본주의의 체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업을 잃더라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주는 시스템, 그렇게 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만들어서 사회가 좀 더 부강해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로봇과 사람이 분업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은 사람이 하고 로봇이 잘하는 일은 로봇이 하고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극대화되는 이런 부강한 나라를 꿈꿉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로봇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 쓰는 것을 잘 써서 사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가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만들어지면 신기합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같이 상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자고 서로 약속하고 서로가 힘을 모으고 그런 사람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